자, 첫 번째 여기 보면은 뮤온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뮤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주 복사선과 높은 대기 중에 있는 원자와의 충돌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뮤온이 발생하는 위치는 대략 보면은 약 한 6km 정도 돼요. 지표면으로부터 6km 정도에서 여기는 우주선하고 그리고 지구 대기에 있는 원자 자체가 충돌을 해서 뮤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관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뮤온은 실험적으로 속력이 약 한 빛의 99.8% 정도까지 달려요. 여기 0.998C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빛 속도의 99.8%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이 정도로 속도로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명은, 평균 수명은 엄청나게 짧아요. 여기 보면 2.2, 그리고 요자는 뭐예요? 마이크로촌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실험적 관찰론만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뮤온이, 여기 있는 뮤온이 붕괴 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거리라고 하는 자체는 S라고 썼을 때 VT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게 되면은 총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뮤온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여기에 수명 자체가 짧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VT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약 한 0.66km 정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0.66km 정도를 움직이고 수명이 다해서 붕괴해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근데 지구에서 실험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묘한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6km에서 약 한 1km도 못 가는 이 뮤온이 지표면에서도 관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뮤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뮤온은 6km 정도에서 저기에 있는 복사선하고 우주 복사선하고 대기에 있는 원자가 충돌해서 생기는 입자예요. 근데 그 입자의 평균 속력과 여기 평균 수명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0.998 빛의 속도에 이 정도로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수명은 2.2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동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0.66km밖에 이동할 수가 없는데 지표면에서도 검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지금부터 논리를 한번 전개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입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입장으로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사람, 관찰자의 입장에서 뮤온을 봤을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뮤온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뮤온이 이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팽창되겠죠. 바로 그렇게 될 테고, 뮤온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뮤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지돼 있고, 그러니까 뮤온이 이렇게 거의 빛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달려오기 때문에 시간이 팽창되는 거예요.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질 테고, 그리고 뮤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공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구까지 거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관념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문제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시간 팽창 관념을 알아볼게요. 다시 말해서 관찰자 입장이에요. 관찰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까 설명을 했듯이 나는 정지돼 있고 뮤온은 엄청난 속도로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배울 때처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고유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유시간은 아마 여기에 있는 뮤온의 평균 수명을 갖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속도는 여기에 있는 뮤온의 평균 속력을 갖다 여기다 넣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4.8 마이크로초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의 이렇게 따지면은 시간 자체가 16배 정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이렇게 시간 자체가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시 붕괴 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 속도를 요 갖다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은 여기 이렇게 시간이 팽창됐기 때문에, 그렇죠? 뮤온의 시간이 팽창됐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값을 갖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동한 총 거리는 10.4km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리가 이론상 계산했을 때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고려를 않고 우리가 역학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뮤온은 0.66km밖에 못 가서, 그러니까 6km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도 1km도 못 가서 그 대기권 내에서 다 없어져야 되지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특수상대성 이론을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0.4km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파생돼서 10.4km까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뮤온은 우리
인간들이 있는 바다까지도, 지표면까지도 도달한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관찰자 시점을 바꿔서 이번에는 미온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미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정지되어 있고 지구가 다가오는 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지되어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 자체가 수축하는 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수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식에서 L체로라고 하는 거는 고유 길일 테니까 여기는 10.4라고 하는 값을 넣고, 그리고 여기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요 값을 넣고 계산을 하면은 0.66km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에서 붕괴점까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미온은 우리가 지표면에서, 왜 그러냐면 자기는 요거밖에 못 움직였지만 그 미온부터 시작을 해서 지구까지 거리가 이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표면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실제로 실험적인 관찰이에요. 실험적인 관찰을 해서 아인슈타인의 등수상세성 이론에서 나오는 시간 팽창이라든가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자연현상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알아볼까요? 또 다른 이론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쌍둥이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쌍둥이 역설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은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두 명의 쌍둥이가 있어요. 두 명이 정확한 일란선 쌍둥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쌍둥이가 있는데 한 명은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지구에 남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주선을 타고 날아간, 여기 보면은 뭐 A하고 B라고 할까요? 그냥 우주인과 지구인이라고 할게요. 우주로 날아간 우주인이 쭉 날아가다가 어느 별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지구로 돌아왔어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해들 갔죠? 바로 이랬을 때 질문은 어떤 거예요? 질문은 바로 이건 거죠. 어떤 거냐면 둘 중에 더 누가 늙었니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조건을 보면 이거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명의 일란선 쌍둥이가 있어요. 똑같은 쌍둥이가 있는데 한쪽은 우주선을 타고 먼 별을 항해를 해서 지구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계속 지구에 남아 있었어요. 지구에 남아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둘이 다시 시간이 경과돼서 만났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늙었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은 우주인 쪽이 더 늙은 거고, 그리고 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구에 남아있던 쌍둥이 쪽이 더 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쪽에서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여기에 어떤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결과를 알고 있을 거예요. 결과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구에 남아있는 쪽이 늙게 되고,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온 쪽이 더 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쪽이 맞는 거예요. 이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것도 똑같이 조금 아까 제가 계산했듯이 이론상 계산도 할 수가 있어요. 계산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않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를 민코프스키 세계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쪽은 누구냐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떤 거냐면 우주인이 쭉 날아가서 요점을, 여기가 별이에요. 별의 분기점을 중심으로 다시 지구로 돌아온 그 세계선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런 거를 민코프스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리는 걸 우리가 세계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빛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축에 X축, 그리고 여기에 CT축, 여기가 공간축, 여기가 시간축이에요. 이렇게 하면 4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축에 45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45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주인은 절대로 이 빛보다 더 큰 각도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빛 속도를 능가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세계선이라고 하는 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색깔로 이렇게 묶어놓은 게 우주인 입장으로 봤을 때, 우주인이 날아갈 때, 그리고 이쪽이 돌아올 때 시간대별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게 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돼요. 여기 보면은 그림은 다른 데서 따왔어요. 여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처음에는 똑같아요. 똑같은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지구 쪽에서 쭉 간 쪽은 나이를 점점 더 많이 먹고,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 돌아온 쪽은 이렇게 나이를 적게 먹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계산으로서 풀지를 말고 이번에는 왜 그렇게 되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걸 왜 역설이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이건 거예요. 왜냐면 두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을 여기는 B라고 보고 여기에 우주선을 탄 사람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구에 남아있는 요 사람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우주선이 나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멀어져서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주선에 탄 사람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나로부터 뒤로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갈릴레이 상대성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는 지구에 있는 사람은 A가 우주선을 타고 멀어졌고 B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자기 쌍둥이가 지구를 타고 어떻게 보면은 뒤쪽으로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떤 특징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제 A라고 하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B라고 하는 이쪽은 틀림없이 먼 별로, 여기서 설명하면 되겠죠? 먼 별로 갈 때 가속을 했을 거예요. 가속과 감속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여기 회전 운동을 해서 다시 가속과 감속을 운동을 해서 지구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A가 생각을 했을 때 B라고 하는 거는 겉보기로는 얘가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기에서는 그냥 똑같은 관성계였죠. 그렇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쪽 A쪽이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이 더 이렇게 나이를 더 적게 먹고 그리고 지구에 남아있던 아무런 관성계가 바뀌지 않았던 이쪽이 이렇게 나이를 더 먹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세계선이라고 하는 거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공부들을 해놓길 바래요. 관심 있으면 이쪽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또 하나 이쪽은 이제 쌍둥이 역설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팽창에 대한 역설인 거잖아요. 시간 팽창에 대한 역설이 있는 건데 우리가 길이 수축에 대한 역설도 있어요. 길이 수축에 대한 역설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막대와 헛간 역설이라고 해요. 폴 앤 바 패러독스라고 해요. 그래서 폴이라고 하는 거는 막대를 뜻하는 거고 반이라고 하는 거는 헛간을 뜻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막대 헛간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길이 수축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 막대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막대가 10m예요. 10m 되는 막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m라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쪽에는 헛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헛간의 길이가 여기 앞에 있는 분부터 뒤까지 있는 분까지 길이가 약 한 5m라고 해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막대를 우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시키면 조금 아까 배웠듯이 얘는 틀림없이 길이가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어서 헛간의 길이가 5m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해가 가요? 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헛간의 문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문을 통과해서 뒷문에 도달을 했을 때 양쪽 문을 닫았다가 순간적으로 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막대가 그러니까 10m짜리 막대가 헛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는 속도를 잘 조절을 해주면 물론 이것도 거의 이렇게 되려면 빛의 한 86% 정도까지 빠르게 달려야 돼요.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만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막대가 정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헛간이 다가와야 되는 거잖아요. 헛간이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 헛간의 길이가 5m라고 했는데 그 5m가 반으로 줄 거니까 2.5m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막대가 그 헛간에 다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요? 바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폴 앤 바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막대 헛간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계선을 그려가지고 그리고 또는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런 역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들을 먼저 이렇게 해놔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또 다른 예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쌍둥이 역설은 실질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1971년도에 아펠 키팅이라고 하는 실험이 있었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세수 원자시계가 있어요. 세수 원자시계라고 하는 거는 원자시계예요. 원자시계 8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4개는 지구상에 두고 4개는 비행기를 태워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행을 마친 후에 시계들을 측정해 봤더니 지상에 있던 시계보다 비행기를 태운 시계가 10억 분의
59초 느린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어져 있어요. 얘가 원자시계이기 때문에 세심 원자시계가 지금 제일 정교한 시계예요. 기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아주 정확한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시간 자체가 이렇게 느리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떤 실험들을 했냐면 이쪽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는 약간 위배가 되는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두 명의 일란성 쌍둥이를 우주로 한쪽은 지구에다 남기고 한쪽은 우주로 보냈어요. 그래서 생명 현상이 어떻게 달라지나 하는 것들,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어떤 뭐 유전자나 이런 게 어떻게 영향을 받나 하는 것도 비교한 실험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우주 시대를 대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그런 실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을 갖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요약을 해볼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관측자에 비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조금 아까 설명을 했듯이 길이가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질량이 팽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운동량은 고전적 운동량보다 더 큰 값을 갖게 돼 있어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P라고 쓰는데 얘는 MV예요. MV.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예요. 그런데 질량이 팽창하기 때문에 운동량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봤듯이 E = MC의 스퀘어처럼 E = MC의 제곱, MC의 제곱처럼 에너지와 질량은 같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특수상대성 이론에 아마 유학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뜻하고 있는 거냐면 고전력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고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걸 종합해 보게 되면은 여기 절대적 시간, 절대적 시공간을 논한 거는 뉴턴이에요. 뉴턴 역학. 근데 실제는 그게 틀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반 특수상대성 이론이 더 포괄적인 거고 뉴턴의 역학법칙 같은 게 거기에 부분적인 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돼서 절대적이고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공간을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결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우주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 현대과학사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틀림없이 한번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제거리를 바꿔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등가 원리, 중력과 가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가장 행복했던 그 사고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뉴턴도 중력을 해결했잖아요. 실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뉴턴이 틀렸다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모델은 아인슈타인의 중력론으로 다시 말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뜻하는 중력론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희한한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도 논할 수가 있고, 그렇죠? 거기 우주 상수라고 하는 것에 관계돼서 우리가 뭐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 같은 것도 논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근대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우주 현상들을 일반 상대성 이론을 꼭 써야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력 렌즈라든가 블랙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일부 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거기에 주요 현상들에 대해서 자연 현상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